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시댁 식구를 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8년이란 시간을 친구로 보냈고 20대의 끝자락에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을 알고 지낸 덕분인지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과 같은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조차도 없었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했네요. 하지만 연애 때처럼 모든 것이 원만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저를 어머님께 인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연애 때야 그렇다 쳐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도통 저를 어머님께 인사시킬 생각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고요. 내 어디가 부족한가?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소개를 못 시키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이미 자기가 어머님께 몇 차례고 만나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키고 싶다 말씀드렸었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어지간히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는 그런 반응에 익숙하대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일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면서요. 남편에게 3살 터울의 형이 있다는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한 번도 아주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막연히 형제간 사이가 안 좋은가 지레 짐작만 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한풀이하듯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남편과 아주버님의 생일은 보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자기는 어려서 한 번도 자기 생일에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늘 아주버님 생일에 곁다리로 끼워서 축하를 받았다고요. 그렇다 보니 친구 하나 마음껏 초대할 수도 없었다며 어린 마음에 참 서러웠다 하더군요.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건 아니냐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으나 남편 말이 그건 절대로 아니랍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도 부유하진 않았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4억 가까운 재산을 어머님께 남기셨다고 해요.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도요. 하지만 이 돈에 관해서도 할 말이 참 많네요. 남편의 가슴에 한처럼 남은 또 다른 일은 대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공부 쪽엔 영 소질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선 그런 아주버님이 이 집안의 대들보이자 희망이라며 어떻게든 의사로 만들겠다 하셨다네요. 그렇게 의대에 보내겠다며 무려 삼수를 시키셨다고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했던 아주버님도 엄청 괴로우셨겠다 하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주버님은 의대 갈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주 왕처럼 행동했다네요. 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자기 몸종 부리듯 하면서 말이지요. 심지어 남편이 고3이 되었을 때도 예외가 없었다고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아주버님이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시켜대고 자기 비위에 거스르는 일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다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얼싸안고 기뻐할 일이었겠지만 남편은 축하한다 말 한마디 들은 게 전부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이후로 어머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답니다. 당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해 하겠냐며 심지어 남편의 졸업식 날 남편의 고등학교에서 남편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 교문에 걸었는데 그걸 본 어머님이 직접 교장실에 찾아가 저 플랜카드를 당장 떼달라고 하셨답니다. 행여나 아주버님이 오고 가다 보기라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면서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통 저를 어머님께 소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저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어떻게든 이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머님으로부터 남편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바보같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군요. 어찌됐건 거절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미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도리였으니 싫다는 남편을 설득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께선 꽤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이야 뭐 둘이 좋으면 알아서 하면 되지 못하러 번거롭게 오냐는 식이셨습니다. 이후로도 두어 번 정도 더 연락을 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선 계속 그냥 상견례 때 보자는 식이셨고 결국 상견례 당일이 돼서야 저희 친정부모님과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 큰 애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고 말씀하셨고 따로 도움은 못 주신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저희의 힘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았어요. 서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고 남편이 좀 더 큰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한마디로 먹고 사는 사정이 나아졌네요. 그 사이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요.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어머님으로부터 인정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안즈나 서나 오로지 큰아들, 아주버님 걱정밖에 없으셨고 그런 아주버님 옆에 붙어 살아주는 형님이 고마워서 그러신 건지 입버릇처럼 큰며느리가 최고라 하시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아주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형님 혼자 아주버님 수발을 드느라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저더러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지요. 참고로 저희 아주버님네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식당도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1원 한 푼 안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님 돈 어머님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어머님께 말 그대로 징징거리자 어머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잘 된다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차려주셨습니다. 당신도 민망하시긴 했는지 저희한테는 원래 맞이가 잘 풀려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어머님의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지금 사시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아주버님에게 장사미천을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애틋한 아주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 2달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작은아들 작은며느리가 못마땅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서 네 아주버님 좀 들여다보라. 네 형님 좀 도와줘라. 뻔히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없는 걸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얼굴을 안 비쳤다간 오지게 욕이나 먹겠다 싶기도 했고 결국 며칠을 못 가보다가 주말이 되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뭐 한다고 이제 왔냐며 입술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아주 죽어서 장례라도 치른다고 하면 그때 오지 그랬냐는 게 저희를 향한 형님의 첫 인사였고요. 어찌나 그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한지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 할 뻔했네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자 형님은 살았다는 듯이 간이용 침대에 걸터앉고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매점에 가서 뭐 좀 사다 달라. 과일 좀 깎아달라. 여기 좀 치워달라 어째달라. 남편에게는 아주버님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속으로 욕은 했지만 겉으로 차마티는 못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씩 해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안 하고 버티더니 저더러 그만하랍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낚아채고는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님에게는 저희가 지금 문병 왔지 무슨 일이라도 하러 온 줄 아냐고 한마디 싸붙였고요. 그러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희 남편더러 너무한 거 아니냐입니다. 윗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랫사람이 와서 심부름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소란이냐면서 그러면 제가 미움을 받는다나요. 그러자 남편도 참지 않고 형이 무슨
나라를 구하다가 다쳤냐고 술 먹고 시비 걸고 다니다가 차에 치인 걸 뭘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냐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던 아주버님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을 무시하고 절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뒷일이 걱정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잘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쩌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더는 당해주기가 싫더랍니다. 저도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당신 마음 편할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잘 지내냐고 물으며 병원에 한번 와달라 하더군요. 아주버님한테 잡혀서 당신 볼 일은 하나도 못 보고 있다나요. 이때만 해도 평생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고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 제가 형님 눈에는 호구로 보였나 봅니다. 형님께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아주버님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더러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 찰나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참에 어머님 용돈도 좀 올려드리랍니다. 어머님께 매달 50만 원씩. 그래도 남편이 자식된 도리 한답시고 보내드리자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알았으면 안 거지 지가 뭔데 올려드리라 마라 하는 건지 짜증나고 황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씀 잘하셨다고 병원비는커녕 어머님 드리는 용돈도 이제 그만 드려야 할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 데다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뒷바라지 해드릴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자 형님께서는 자식된 도리도 모르냐며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굶고 사냐고 것도 아닌데 무슨 용돈을 드리네 못 드리네 그런 소리를 하냐입니다. 꼭 참던 제가 어머님한테 몇 억을 가져가셔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자식돌이 운운하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시냐 물었습니다. 받아다 쓸 때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냐고요. 받아 쓴 자식이 효도도 하는 거 아니겠냐고 저희는 할만치 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 재산 자기가 썼냐입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한다고 까먹은 거지 자기는 그 재산 구경도 못했다나요? 이건 뭐 말인지 방군지 말 같지도 않아서 상대해 주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형님에게 이제 아주버님 일뿐만 아니라 어머님에 관해서도 손 떼겠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라 써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내지른 탓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 입장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퍼붓고 말았다 하니 남편이 잘했답니다. 저더러 너무 장하다고 잘했다며 그러면서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진작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이제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의 퇴원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받자마자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와서 빨리 병원비를 계산하라나요. 저는 제가 그걸 왜 하냐고 못한다 했습니다. 저희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남편을 찾으셨습니다. 어차피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말씀하시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세상다정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사단이냐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와서 얼른 돈부터 좀 내라 하시는 겁니다. 왜 죄 없는 네 형하고 형수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런 걸로 심술 부리지 말라셨어요. 그런 어머님께 남편이 전에 없던 냉정한 목소리로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는다 하더니 진짜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조금 놀랐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 그랬겠지 싶어서 믿고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날 늦은 밤 누군가 저희 집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들겼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역시나 내다보니 아주버님 내외와 어머님이셨습니다.
이웃집에 미안해서 일단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며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앞장서 저희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크게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둘이 이미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야말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었달까요?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희를 노려보시더니 요새 들어 이러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형한테 그동안 총 얼마를 주셨냐 묻더라고요. 어머님께선 그런 남편에게 내가 주긴 뭘 줬냐고 하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집 밥벌이 하라고 가게 차려준 게 그렇게 꼬우냐고 오히려 저희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남편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그러니까 그 먹고 살라고 챙긴 아들한테 효도 받으시라며 왜 해준 것 없는 아들한테 와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께도 재산을 받을 때는 부양의 의무도 각오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며 어머님 모시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께서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고는 그냥 병원비나 내주면 될 일을 이렇게 형제지간 싸우게 만드니까 좋냐입니다. 어머님이랑 형님이 쌍으로 저를 보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특히 형님께서는 저 때문에 착한 서방님이 아주 사람이 달라졌다며 자기가 다 속이 상한다고 어머님 앞에서 생쇼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아주버님께서 도저히 남편을 꺾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상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악담이랍시고 나중에 너네 힘들어져도 당신들 절대로 찾지 말랍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나가면서 어머님을 안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 얼른 따라 나가시라고 큰아들이 그냥 간다고 그랬는데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저희 남편을 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시작하는 레파토리를 웃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아주버님은 이미 형님하고 떠나고 안 계시더라니까요. 닥쳤던 개신세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물으니 어머님께 형님한테 재산을 받아내시던 어떻게 하시던 2억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쩌냐고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님은 그런 마음 고생 좀 해보셔야 한답니다. 평생 자기가 겪은 서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당신이 2억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 그러면 이참에 저희 집하고 살림을 합치자 그러시더래요. 당신 집 팔고 나오는 돈은 저희 다 갖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 집으로 대출받아 쓰신 것도 알고 여차하면 경매에 넘어갈 판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그 돈도 그냥 형한테 주고 오래오래 그쪽이랑 행복하게 사시라 그랬다네요.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일단 저랑 남편은 전에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긴 하는데 아예 무시할 순 없어서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받으면 뭐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시지요. 하도 그러니까 지난번엔 남편이 자꾸 이러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숨어버릴 거라고 소리를 치대요. 부모 자식 사이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먼저 나서서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던가 한마디로 별 생각 안 하려고요. 모자지간인 만큼 어떻게 되든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한 상황에서도 제 편 하나 시원하게 못 드는 바보 같은 남편, 어머님께 돌려드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때는 봄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별다른 계획은 없었기에 사실 그대로 집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벼랑간 뜬금없이 그럼 자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냐고, 됐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계속해서 날씨도 좋은데 왜 집에서 청승을 떠냐며 오지랖을 부리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며 자꾸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자리였네요. 그렇게 소개받은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는데 멀지 않았냐고 묻길래 책 읽으면서 와서 괜찮다고 읽던 책을 보여줬는데 남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로는 신기할 만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찌나 말이 잘 통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요. 헤어질 때 남편이 또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소개팅을 주선했던 동료도 저희가 이렇게 빨리 진도를 나갈 줄은 몰랐다며 자기 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좀 넘는 시간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교육자셨던 어머니 밑에서 저는 매우 엄하게 훈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두 분 다 항상 강조하셨던 건 첫째도 예절, 둘째도 예절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길을 죽이거나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동시에 제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혼나도 싸고 억울할 것도 없는 일이 수두룩했는데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항상 따지고 들었는데 그런 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혼내시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식이셨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과는 정반대셨습니다. 일단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고 남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듣질 않으셨어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래놓고 당신같이 뒤끝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입니다. 어휴, 사실 어머님의 이런 성격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 만큼 그날의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없으면 애시당초 그런 자리가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이야기로 열을 올리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5살이 많고 현재는 무슨 장난감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서 사귀는 동안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주버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만 해도 알 길이 없었는데 하도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자랑을 늘어놓으시니 없던 악감정도 생길 판이었달까요? 식사 시간대부터 후식을 먹는 동안에도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 인물이 좋아서 동네 여자들이 다 좋아했다는 둥. 처음에는 적당히 호응도 하고 대답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더 신이 나셨는지 어디서 앨범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 백일사진, 돌사진까지 저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남편 사진도 아니고 아주버님 사진을 제가 못하러 보나 싶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남편 사진은 없는지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선 건성으로 응응대답만 하시고는 금세 다시 아주버님 이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눈치를 주니 어머님께서 원래 장남장남 하시는 게 있다며 그냥 흘려들으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얼굴을 비추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선물이라도 해드리려면 상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연락 닿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지난 설에는 아주버님은 언제 오시냐고 어머님께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얼버무리시며 아주버님은 어젯밤에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지요.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어머님께서
음식도 하나 안 해놓으시고 아주버님을 맞이하셨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머님께선 저에게 아주버님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는데 저더러 신경도 안 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신경이 쓰여도 남편이 쓰여야지. 제가 왜 신경이 쓰이겠어요. 황당했지만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되겠냐고 웃으며 여쭈니 제 친구들 중에 괜찮은 여자 없냐고 좀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랍니다. 저는 다시 웃으며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는 아는 여자가 많이 없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당시 아주버님 나이가 39이었어요. 저랑은 8살 차이였고요. 아주버님은 마흔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제 주변에 설령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나이차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솔직히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면 무슨 욕을 먹을지 뻔히 보여서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어머님은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정말 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 아들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한테라도 물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진이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급기야는 너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 나이 먹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슬슬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일하는 은행까지 찾아오셨어요. 은행에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 지목하면서 저 여자는 결혼했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첫째 소개시켜줄 거면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좋겠다고요. 네 손윗동서가 될 텐데 저보다 직급이 낮으면 계족보가 되지 않겠냐고 김칫국을 마시다 못해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시더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한테 한번 대들었네요. 일 크게 터뜨린 건 아니고 어머님한테 제 직장에 결혼 안 한 직원이 있더라도 아주버님하고는 아마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다 비슷한 조건의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저보다 어린 직원들밖에 없어서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제 직장에 오셔서 그래봤자 못 찾으실 거라고 빙 돌려서 말씀드렸어요. 장남 애지중지하는 어머님이시니 그 말에 곧바로 발끈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돈만 세는 주제에 따지는 것도 많다고 하며 저까지 싸잡아서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속으로 욱하기도 했고 어머님한테는 백날 입 아프게 말하는 것보다 현실을 알려주는 게 최고일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럼 아주버님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은 곧바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거기는 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나 등록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요즘은 결혼정보회사가 그렇지가 않다고 돈 좀 있는 집이나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조건 맞춰서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배우자감을 많이들 소개를 받는다고 알려드렸죠. 어머님은 신이 나서 그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하는데 세금 관련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그게 돈이 아까웠다고 세무사 하는 며느리 얻으면 좋겠다고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세무사는 무슨 결혼정보회사 가입하고 나서 아주버님은 최하 등급을 받으셨어요. 나이도 많고 자영업자인데 월 수입이 낮고 뭐 하나 높은 점수를 받을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걸 얼추 알고 있으니 어머님한테 가입시키라고 말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어이가 없게도 어머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허접한 곳에서 데려가려고 더러운 뒷공작을 하고 있는 거라 하시더군요. 다짜고짜 저에게 어디서 그딴 회사를 알아왔냐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게 현실이에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 몇 개 찾아서 알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최하 등급을 받으시고는 그 뒤로 어머님은 저한테 아주버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사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면서 연락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예민하신지요. 툭하면 저더러 왜 네 남편은 자기한테 전화를 안 하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는 꾸짖는 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이 무슨 7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머님이 시켜도 안 하는 걸 제가 무슨 수로 고쳐놓냐고 해버렸어요. 막말로 남편이 싸가지가 없는 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싸가지 없게 키웠다는 거냐고 따지고 드셨고 전 그냥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죄송하다 소리는 하기도 싫었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발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어요. 워낙에 술, 담배를 좋아하시던 분이라 가족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저는 일단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미팅이 있으셨던지라 당장 올라오실 형편이 못 되었지요. 마무리하고 올라오시는데 총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답니다. 어떻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올 수가 있냐고요. 자기 가족 같아도 그랬겠냐면서 생각할수록 분하답니다. 듣다 못한 제가 저희 부모님 여기서 3시간 거리에 사시는 건 기억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자기 볼일 다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도 없다고. 정말이지 마음에 쌓인 건 많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어머님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당신 마음은 허하고 괴롭겠나 싶어서 웬만한 건 이해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외로워하실까 싶어서 일부러 산으로 둘러보시고 놀러도 다녔고요. 물론 좋은 소리는커녕 고맙다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만 나는 내 할 도리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챙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가 이제 묵은 감정 없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께선 어차피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는데 뭐하러 두 집 살림을 하냐면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좋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편이 좋은 것 같다. 서로 사생활도 보호되고 좋지 않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당신 집도 정리하고 아주버님 집도 정리하고 저희 집도 정리하고 새 집 살림을 다 합치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살림은 도맡아서 해줄 테니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돌려서 말씀드려서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사이만 더 나빠지고 마음만 더 상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는지 화가 나신 건지 한동안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없으셨어요. 남편하고는 그래도 연락을 종종 주고 받는 눈치였기에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요. 그래도 중간에서 고생할 남편도 안쓰럽고 어른 이겨먹어 뭐하나 싶어서 좋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의 생신을 챙겨드릴 리는 만무했고 아무리 어머님이 저에게 화가 나 있으셨어도 할 도리는 해야지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노여움이 풀리셨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지요. 어머님이 점심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드시고 싶다는 음식 점심에 사드리고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 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컸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나 싶어서 기분이라도 내드리자고 제 딴에는 큰맘 먹고 돈을 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호강한다고만 하실 뿐 저에게는 고맙다의 기억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씁쓸하대요.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어머님을 댁에 데려다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머님이 뒷자리에 앉으셨고 전 남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감기 기운이 사라지질 않아서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졸음이 살살 오더라고요. 게다가 점심 배부르게 먹었지. 차 앞자리에 해는 따뜻하지. 순간 뒷자리에 계시던 어머님이 제 어깨를 딱 때리시면서 넌 네 남편 운전하는데 잠이 오냐고, 남편이 네 운전기사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제가 좀 피곤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지금 피곤한데도 나 때문에 나온 거라고 퉁주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시비 거시는구나. 솔직히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님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너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며, 너 요새 툭하면 시애미가 말하는데 무시하고 그러더라며, 해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계속 저를 건드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이러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만하시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뒤에서 계속 제 어깨를 치셨어요. 제가 정면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도 약이 오르셨는지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아 당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굴욕적이고 화가 나서 진짜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소리를 쳤네요. 말이 통해야 대화도 하지. 진짜 짜증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지금 네가 시애미를 미친 엑스 취급을 하는 거냐며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남편도 화가 난 건지 두 사람 다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평소엔 잘 참고 넘기더니 오늘은 왜 그랬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어머님께서 쉽게 풀어지실 것 같지 않다며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답니다. 그러더니 이참에 합가를 하자대요. 같이 살면서 정이 들어야 앞으로 오늘 같은 일이 없을 것 같다나요. 이게 말인지 뼈다군지. 저는 어머님이 먼저 나를 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셨다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당기냐고 난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그런데 합가를 하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대신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장모님이어도 이랬겠냐와 같은 헛소리를 짓걸려대며 제 화를 더 건드려댔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남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번도 딱 부러지게 제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고 어머님께 그만하라 소리도 똑바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니까 남편이 저더러 네가 생각해도 네가 심했지? 그러더군요. 그 말을 무시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이 나한테 선 넘는 행동을 하셔도 오빠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그러자 자기가 제 편을 들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입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저도 알다시피 살갑지 못하지 않냐면서 저한테 딸 노릇하라는 것도 아닌데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 드리라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희망이 없다 싶었고 전 안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길래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다고요. 어머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당신만 내 편이면 괜찮았을 거라고, 근데 아예 지금 내 편은 절대 못 든다 하니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라고 당신 옆에 붙어 있겠냐 했네요. 어머님께도 내가 꼭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전해달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당신이야말로 저한테 악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매번 냉랭하게 나오니 제 눈치를 보느라 힘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너랑 나랑 지난날 있던 일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대요. 저는 됐다고 아들 둘 옆구리에 하나씩 끼시고 만수무강하시라 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이제 곧 끝나고 전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남편한테는 사실 화가 나는 것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네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남편은 속으로 아주버님을 질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보다 더 큰 효도를 하면 어머님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거나 틀렸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남편의 효도에는 항상 저희 희생이 포함되었던 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고 해도 자식된 놀이는 자기 선에서 끝냈어야지. 이혼 사유는 어머님의 갑질이 이유가 되었지만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이혼 후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걸 어머님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남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불이 나게 탈출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여기에 이야기하러 왔어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특별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요. 남편은 2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갔고 저도 저대로 휴학과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나마 같은 전공에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 보니 연락이 끊어지지는 않는 정도였네요. 졸업 후에는 종종 서로 안부를 묻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딱히 이야깃거리가 없다 보니 대화라고 부를 수준은 못 되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직을 해오면서 갑자기 연락에 빈도수가 잦아졌습니다. 주로 맛집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요.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기가 막힌 맥주집을 발견했다며 자기가 살 테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맥주는 핑계 같았지만 저도 남편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왠지 설레던걸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1년의 교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사람 일이란 건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었고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남편이 만들어갈 결혼 생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100년애로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둘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직접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엔 지극히 평범하신 분입니다. 어차피 제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저희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아예 시부모님과 시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말하기론 아버님께서는 평생 한 직장만 다니시다가 몇 년 전 퇴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시던 회사가 중견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큰 중소기업이었기에 처우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세 자녀를 키우기엔 넉넉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남편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어머님께서 학습지 방문교사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두 분 다 일하지 않고 계십니다. 생활은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과 연금으로 충당하고 계시고요. 한편 저희 부모님께서는 원래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마트였기에 솔직히 큰 돈을 버신 건 아니었지만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앞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선 전혀 모르고 있던 재산이라며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살아생전에 구멍난 양말은 물론이고 비닐봉지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으셨을 만큼 아끼며 사셨기에 아버지는 물론이고 저나 어머니도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이후로 아버지께선 운영하시던 마트를 접으셨고 현재는 건물 관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세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끼며 사시기에 충분하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제 재산이 아니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와 같이 남편과 제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보다 낫다,
남편이 저보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부모님 재산이고 친정부모님 재산이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지요. 그저 저희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자는 생각뿐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어머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먼저 룸에 들어가 계셨고 저희 부모님도 늦지 않게 도착을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룸에 딱 들어서자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 어머니가 뭘 입고 뭘 걸쳤는지 꼼꼼히 확인하듯이 바라보시더니 그 가방이 참 예쁘다며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안녕하세요 다음에 나온 말이 가방 이야기였어요. 순간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을 제외한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으셨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웃고만 계셨기에 제가 너스레를 떨며 저희 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신 거라 어머니는 잘 모르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정어머니의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예단과 혼수 등의 이야기가 나왔을 땐 당신은 따로 바라는 건 없고 빼기는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속이 훤히 보이는 그 말씀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하지만 곧이어 집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께선 다 큰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해줄 게 뭐가 있겠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3천만 원이 최대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은 4천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댁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3천만 원은 좀 야속하다 느껴졌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1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셨고 저도 모아둔 돈이 6천이 있었으니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친정부모님께선 돈이란 게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 크게 개의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윗감 하나는 마음에 든다며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라고요. 몇몇 친한 친구들이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저를 말렸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단념이 되나요? 저 역시 친정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전셋집을 구하고 남편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미안해할까봐 제가 나서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런 저희의 사정을 모르시는 건지 상견례 때 이야기 한 백은 안 사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도 그게 마음에 걸리셨다며 기왕 약속한 거 기분 좋게 하나 사드리라고 하셨기에 저희 어머니 가방과 같은 브랜드의 제품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리 시큰둥했어요. 마음에 안 드시냐 물으니 당신 가방이 저희 어머니 가방보다 작은데 더 싼 거 산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사신 거라서 어머님께 더 비싸고 최근에 나온 신상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표정이 풀리며 고맙다 하시는데 어휴 뭐라고 할까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어머님이 생각보다 유치하시네 라고 여겼지 설마 이보다 경우 없는 행동을 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친정어머니와 매달 30만 원씩 돈을 모아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같이 여행을 다녔거든요. 남편에게도 결혼 이후에도 이것만큼은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해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나라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기에 올 연말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말에는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던 무렵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께선 한껏 날이 선 목소리로 다짜고짜 저더러 잘못한 일이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내도 도통 떠오르는 일이 없었기에 제가 괜한 너스레를 떨며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돈 좀 번다고 네 엄마만 챙기냐입니다. 당신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그제서야 저랑 친정어머니가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통이 나셨구나 싶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그럼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대신 어머님도 어머님 경비는 가져오셔야 한다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최대한 애교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랑 저도 각자 경비를 내는 거라고도 덧붙였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 되지. 돈을 내라 마라. 치사하고 더럽답니다. 황당했지요. 당황한 제가 통장이라도 보여드려야겠냐고 여쭤봤지만 어머님은 됐다고 저더러 정말 웃기네라 하셨어요.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는 따로 남편 월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면 저도 똑같이 10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렸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던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현명하게 쓸 건 쓰고 모을 건 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사실 시댁이 친정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때로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제 눈치라도 볼까봐 그러지 말라고 터치를 안 했습니다. 대신 남편도 제 월급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지요. 어디 적어둔 건 아니어도 저희 둘 사이에 어떤 규칙 같은 거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께 경비 이야기를 했더니 믿질 않으시더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의 반응은 솔직히 뜻밖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제 탓을 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이 돈 이야기에 예민한 거 알면서 다음엔 모시고 간다 하고 한 50만 원이라도 일단 보내드렸으면 싫은 소리를 들었겠냐고 그러더군요. 아니 모시고 갈 것도 아니고 50만 원을 드릴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었는데 왜 지키지도 못할 소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더 이야기해봤자 싸움만 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의 억지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실망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세요. 문자나 전화는 물론이고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같이 식사를 했으면 하셨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과 친정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네요. 그래서 보통 시댁에 들렸다가 친정에도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꼭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가끔은 늦게까지 못 일어나게 하시는 날도 있어서 그럴 때면 친정 부모님과는 얼굴만 보고 오고 그랬어요. 사실 시댁부터 들리게 된 것도 어머님의 억지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은 시댁 먼저, 한 번은 친정 먼저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시댁에 먼저 하고 이후에 친정에 하는 게 순서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많을 것 같아 결혼 초부터 솔직히 어느 정도 걸러듣고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친정 부모님과 만나면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간이나 같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엔 거짓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게 되면 항상 딸과 사위 몸보신 시켜주신다며 몸에 좋고 비싼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셨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랍스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서 거길 갔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어머님께선 좋은 걸 니들만 먹고 다니냐며 하도 서운타 하셔가지고 저희도 친정 부모님이 사주셔서 먹은 거지 저희 돈으로 먹으라 했으면 아까워서 못 먹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기껏 모시고 갔더니 맛대가리도 없다며 몇 입 드시곤 다 남기셨지요. 돈은 저희가 냈고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 이야기가 또 생각나네요. 친정 부모님과 식사를 하러 가면 항상 계산을 친정 부모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돈을 내려고 계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그 틈에 제가 20만 원 남짓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니들이 왜 그걸 내냐며 화를 내시더니 제 손에 기어이 50만 원을 쥐어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결혼식 이후 저희는 매달 생활비의 일부로 친정엔 20만 원, 시댁엔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을 때 친정 부모님께선 300만 원으로 그 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둘이 오붓한 시간이라도 보내고 오라면서요. 하지만 그 무렵 시부모님께서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30만 원이냐며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오셨지요. 양쪽 집안 어른들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잘해주시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운타 하실까봐 40만 원으로 용돈도 올려드렸고 해주시는 거 없어도 제철 과일, 좋은 음식 같은 건 때때로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일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날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소불고기에 간장게장에 김치에 바리바리 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20만 원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20만 원으로 재료비나 될까요? 마음 써주시고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 남편이 감사하단 소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제가 눈치를 좀 줬습니다. 그러자 로봇 마냥 뻣뻣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넉살 좋고 살갑게 구는 인간이 왜 이러나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말씀으로는 볼 일이 있어서 가보신다 하며 서둘러 나가셨지만 제가 느끼기엔 사위 반응이 썰렁하니 민망해서 나가신 것 같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나가시고 제가 남편한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장모님은 자기한테 연락도 없이 집을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 없이 집에 오시면 좋겠냐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거랑 어머님이 오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친정어머니는 뭐 하나라도 더 주러 오시지. 제가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흠을 잡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머님께선 오시면 이것저것 다 열어보시고 훈수를 두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모가 사위한테 연락을 하고 집에를 오나요? 보통은 날이랑 이야기하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왜 시비를 거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켜봤더니 제가 친정에만 잘하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저더러 한 번이라도 자기 부모님 손에 따로 용돈 쥐어드려 본 적 있냐면서 아까 자기가 장모님 돈 드리는 거 봤다고. 돈 벌어서 다 친정에 퍼주는 거냐입니다. 친정에 해주는 거 좋다. 그러면 시댁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나한테 머리끈 하나 사주신 적 있냐고. 그래놓고 무슨 용돈이냐고. 나도 사람이라서 그런 어머님 아버님께 서운한 적 있고 섭섭했지만 그래도 무시한 적은 없다. 그렇게 속상하면 너도 네 돈으로 챙겨드리라고. 왜 갑자기 난리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며느리로서 시부모님 용돈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주면 어디 덧나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머리가 뚜껑이 있다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10만 원 드려본 적 있냐고 따져 물으니 자기가 안 드려도 장인 장모님은 돈이 많지 않냐입니다. 원래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사는 거라며 가족끼리 그런 걸 왜 계산적으로 따지냐고요. 눈치채셨겠지만 남편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상대해야 하는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결국 저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온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시비를 걸고 그러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그것 보랍니다. 속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있었던 게 맞대요. 자기를 무시하고 시부모님을 무시하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거라나. 그러면서 먼저 이혼하자 그러대요.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답니다. 아내 도리, 며느리 도리를 못하면 옛날엔 쫓겨났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차 싶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반성부터 하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협의로 갈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너나 생각하라 했습니다. 남편 꼬라지를 볼수록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싶어요. 솔직히 남편이 싹싹 빌고 숙이고 들어오면 봐줄까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떻게 장인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질 않냐며 다 들었다고 가만 못 넘어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셔서 어디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말하고 저도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 준비했네요. 그냥 있었으면 그래도 남편과 잘 풀어서 그냥 넘어가던지 정 안 되겠으면 합의 이혼이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돈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가 들던 그 집구석의 위자료만 뜯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아쉬운 건 그 집이니까요.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뱉어내고 기분 더러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었을 자식 이혼까지 시키고 안 내도 되었을 위자료까지 뱉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위자료 얼마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한 방 먹여주고 나왔다는데 의의를 두려고요. 아내한테 며느리돌이 운운하면서 사실은 자식돌이 대리효도를 강요한 대가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적당히 챙겨주고 그냥 넘어가 줄 때 끝냈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탈출하게 돼서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